자, 한 달에 한 번 지역 경제 이슈와 함께 부산시 현안을 점검해 봅니다. 월간 이성권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하죠.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쁜 이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엄청 첫 많죠. 번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동백전일 것 같아요. 네. 먼저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 벌써 출시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예. 처음에는 인기도 많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줄고 또 캐시백이 혜택이 반토막 나고 그러면서 이용자가 줄면서 점점 많이 안 쓰고 또 정책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네, 이번에 부산시가 새로운 발행 정책을 내놨는데 네.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이 차등 지급이 된다. 네. 이 새로운 동백전 정책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과거에 동백전의 캐시백 방법이 네. 100만 원에 10만 원이 제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50만 원에 10% 이렇게 되는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0만 원에 5%의 캐시백이 지급이 되었는데 네. 요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또 국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새롭게 해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뭘까 해서 차등적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즉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서 요율을 좀 달리하게 되는데 10억이 넘지 않는 영세 그리고 중소상공인에게는 기존의 5%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던 걸 2% 더 보태서 7%를 돌아오게 합니다. 7%. 그렇게 되면 캐시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 쓰고 500원 받던 걸 7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10억 미만의 그런 영세 가게에 가서 결제를 더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영소상공인들에게도 그렇네요. 더 도움이 될 거죠. 네. 그다음에 10억부터 30억 구간까지는 기존의 캐시백 5% 요율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 동백전으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가맹점에 가면은 30만 원 넘는 결제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한도가 그렇게 넘을 때는 그러면 두 개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드로는 동백전을 가지고 30만 원 넘게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되 30만 원까지만 요율이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지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들이 고안한 설계한 새로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동백전을 사용을 할 때 카드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사용할 땐 동백 플러스 QR 카드라고 해서 그걸로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 할인이 됩니다. 왜 가능한가? 이걸 설계를 한 건데 스마트폰의 동백전 앱 안에 다양한 그 메뉴를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넣어서 캐시백을 해주는 걸 이제 넘어서 가맹점이 스스로 할인을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가맹점이 스스로 3%, 5%, 7%, 10%의 캐시백을 해줄 수 있는 대신에 스마트폰의 앱 안에 그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겠죠. 그리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요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7%, 5% 있던 게 추가로 3, 5, 7, 10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경우는 17%까지의 캐시백 요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백전이 주는 소비자에 대한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더 이득이 가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해서 또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중청적인 구조를 이번에 설계를 해냈고 이걸 7월 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표현하셨는데 딱 그게 맞는 이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에 대한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정부하고 현재 정부를 비교해 보면 항상 논쟁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그 보편적 복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게 돈을 쓰면 정부의 예산을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시켜서 합쳐가지고 동백전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캐시백의 형태로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돈 없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결제 수단을 잘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저소득층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다음에 젊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급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이 존재하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측면에 봐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과거부터 논쟁이 있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게 금액이 국비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원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국비보다 더 많은 지방비를 편성을 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지역화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들은 대폭 줄여버렸거든요. 지자체 중에서. 근데 부산시는 좀 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의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맹점으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지역 생태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건데 이 바뀌는 정책부터 해결책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이 차등 지급안이 지속 가능성을 좀 갖고 꾸준히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꼼꼼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은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내놨어요.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전국 최초라면서요. 예, 이것도 좀 재밌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핵심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아까 동백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는 현금보다도 이걸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동백전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화폐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동백전을 이용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45,000원 한 달에 45,000원까지는 원래대로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타고 다니다가 45,0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은 그 넘는 금액들을 동백전 캐시백으로 다 돌려줘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이제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9만 원까지. 자 그러면 45,000원에서 9만 원까지 풀로 썼다. 그럼 45,000원은 자기 통장에 당기는 겁니다. 공짜로 다닌 거잖아요. 공짜로 다닌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내 버스하고 마을 버스 다 적용이 되고 우리가 지하철 그다음에 동해 남부선 있죠. 기장 쪽하고 오고 가는 동해 남부선 그다음에 부산하고 김해 왔다 가는 경정철까지 다 적용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45,000원 넘었으면 다 돌아오도록. 그러면 가족 단위로 생각했을 때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는 무료. 부부 간에는 또 그만큼 이동을 하면 그것도 45,000원씩 환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동백전에 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백전은 또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도전적으로 시도하는 게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평균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그럼 45,000원은 내가 내고 5,000원은 다시 환급받는 4만 원 그렇죠. 5,000원 환급받게 돼요. 그다음에 주말 되면 또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최대치 9만 원을 썼다 하면은 그냥 45,000원만 내고 45,000원 그냥 지갑에 돈이 생기는 거 돈을 다시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부산에 왜 필요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부산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동백전에 돈이 당기면 이 동백전은 아까 30억 미만의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 5% 혹은 7% 그다음에 거기에 영세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 주면은 17%까지 환급되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이 돈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좋아진다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른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료로 다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친구들하고 다 타고 다니면 이동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릴 때 부모가 차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이동하다가 어른이 돼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라면 타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만드는 게 두 번째. 좋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사회. 우리가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모아서 없애는 것까지 합쳐서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달성을 못하면 경제 제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국가가 피해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탄소들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대중교통은 전부 전기 내지 수소버스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도 탄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점도 있고 뭐 취지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결국 재정 아닐까 싶습니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동백전처럼 뭐 수요가 늘면 당연히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손실이 생기면 덕이 생기는 것까지 같이 합산해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가 시행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은 버스나 지하철의 수익이 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뿜고 있는 탄소의 양은 그게 그 자체가 바로 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재정의 투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투입된 만큼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그 외적인 경제적 효과와 그 외적인 것까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대중교통 우리 부산의 수송 분담률이 작년에 42.2%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44% 정도였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목표는 대중교통 분담률 60%예요. 와, 과거에 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BRT 있잖아요. 저 버스 전용 차로 중앙차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걸 실시할 때 목표가 대중교통 분담률 60%였는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2030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 전체적인 혁신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이 되면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뭐 버스 준공영제와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감쇄시켜 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와, 60%면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 아직 많이 멀죠. 서울이 지금 거의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상당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상황이죠. 이 통합 할인제를 통해서 60%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조금 더 힘써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인구 소멸로인 이 문제에 놓인 지방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방 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지금 먼저 올해 이제 첫 해지 않습니까? 저조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게 모델을 삼은 게 일본의 사례를 지금 모델로 삼았거든. 일본이 그 고향 납세제라고 그렇게 불리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일본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정착이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원래 취지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소멸 시대잖아요. 소멸 시대인데 국가 재정으로 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경쟁심을 느끼고 형평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원에 의해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보죠. 그러면서 좀 자발적인 기부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홍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보를 못한다고요? 예, 이게 사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향후에 뭐 동창회 이런 데가 다 자기 원래 고향이나 학교 출신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죠. 가서 홍보를 하면 네. 홍보 효과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구나.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오.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홍보 네. 매체 정해진 홍보 매체 그러니까 인쇄물 방송 등에만 할 수 있고 그런 향후의 동창회 사적 모임 혹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발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그런마 단계이긴 하지만 네. 빨리 확산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500만 그러니까 이게 그 기부를 할 수 있을 때 법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고 개인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 금액의 상한액이 500만 원까지. 자, 500만 원을 냈다 치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돈, 10만 원만 냈다 하면 10만 원은 그대로 전액 돌려줍니다. 맞아요. 예, 근데 10만 원이 넘어서 500만 원까지 과정까지는 세액 공제 범위가 16.5%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환급을 더 시켜주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실질적인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을 좀 넓혀주고 지자체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넓혀주면 조금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그럼 16.5%보다 높은 뭐 한 20%에서 조금 더, 30%까지 가면 늘어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다음은 부동산 이슈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게 끝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었는데 하락세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역전세 난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뒤져봤거든요. 제가 경제부 시장이다 그러니까요. 보니 이 부분은 사실은 네. 부동산을 경제의 관점에서는 제 업무이기는 한데 네. 또 그러니까 건설과 재개발 뭐 이렇게 도시 계획 이런 관점에서는 또 행정부 시장 업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어때요? 지금 이제 타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그 추세에 있는 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네. 우리 부산은 2022년 7월 주택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는 그 하락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의 경우도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내린 상태이고 올 들어서 체결된 전세 거래 중 그 전세된 전체 100% 중에서 한 70%가 전부 하락 거래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는데 급격한 하락 추세는 멈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게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그 교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통상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전세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80% 이상이 넘어가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그러니까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을 내줘야 될 시점에 못 내줘 가지고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게 80%를 기준으로 보는데 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56%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수도권은 77%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80% 목전까지 거의 와 있는 상황이죠. 네.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될 확률이. 근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아직은 56%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폭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데
단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뭔가 하면은 네. 지금 가격의 가장 고점에 있었던 시기가 2021년과 2020 초에 네. 22년 초에 계약한 그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때 이 임차인들이 전세 만료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겠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매가는 확 떨어져 있고 최고점에서 그러니까요. 전세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것도 문제지만 또 분양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이 분양도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분양 예정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뭐 계속 저희가 이제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수도권에 비하면 좀 나은 상황이고 기준은 수도권보다 낫군요. 아직. 나은 상황이고 그래서 부산의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3월 그러니까 1, 4분기 말 시점으로 보면 2,526호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낮은 수준인데 또 걱정이 되는 지점은 올해 2023년에 나올 물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108%는 늘어납니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두 배가 늘어나요. 네네네. 연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량은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분양 시장으로 나오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은 급감된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럼 미분양 분량이 막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부산시가 그런 것을 좀 지역 경제가 갑작스럽게 건설 분야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걸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3년 동안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6개월로 단축을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매매 시장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해서 지금 올해 4월 7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회사들의 부도라든지 타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을 때 건설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최종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설 비용이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끌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니까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PF를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으면 골 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시 산하기관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민간 건설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에는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을 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건설 비용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발주처가 민간에서 민간이면 우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 시장 논리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은 거기에 참여한 민간 공동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형태의 분양가 형성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주택 시장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걸로 인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교란 내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고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월간 이성권 동백전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남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부산을 위해서 뛰어주시고요. 6월 달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